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하는 왜 그런데 시간입니다. 정치부터 유튜브, 책이면 책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참 만능인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폴리테이너. 폴리테이너? 네. 그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소셜 테이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2년에. 아 그래요? 10 몇 년 전부터 예.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 정치인도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된다. 그래서 폴리테이너. 폴리 패션은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폴리패서? 네. 근데 폴리테이너 다 같은 라인 괜찮아. 아니에요? 폴리패서, 폴리테이너 뭐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청래 TV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4만 넘었어요? 4만 1000 돌파. 더 이상 그 김어준 공장장을 규탄하지 않습니까? 규탄했더니 좀 늘었어요. 야, 규탄 효과가 있다. 내가 그 김어준 공장장 규탄했더니 네. 바로 몸이 아파버리네. 누가요? 감기 몸살로 오늘 진행 못할 뻔했어요. 누가 의원님이요? 아니 김어준. 그렇구나. 네. 나왔는데 오늘? 그 힘들게 했지 오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A형 독감이라는데. 그렇군요. 안 궁금해요. 안물 안굼. 네, 자,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것이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서 발표한 21명. 네. 의 그 명단입니다.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다라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21명 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언론에서 아직까지 이런 분석은 아닌데 네. 장윤선 이슈 파이터 특종, 네. 단독 특종. 네, 좋습니다. 잠잠한 이유가 뭐 같아요? 잠잠한 이유가 뭘까요? 패자부활전을 노린다. 패자부활전. 네. 아직도 네. 저에게는 예. 1년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죠. 예. 그래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노린다. 예. 근데 지금 너무가 뭐 같아요? 잠잠한 이유가 뭘까요? 패자부활전을 노린다. 패자부활전. 네. 아직도 예. 저에게는 예. 1년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죠. 예. 그래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노린다. 예. 근데 지금 너무 네. 밖에 나가서 막 좀 설치거나 그러면 진짜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공천 탈락은 아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네. 그렇죠. 또 경선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1년 4개월 만에 내가 4개월 후에 네. 의정활동 잘해서 경선에서 공천을 네.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잠잠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네. 전당대회 때 두고 보자. 김병준은 그때 없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게 줄을 잘 서서 예. 내가 구원을 받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 암중모색 기간이기 때문에 예. 암중모색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좀 잠잠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특종이에요? 네. 제가 아까 다 한 얘기예요. 누가 했어요? 제가요. 그랬어요? 네. 오프닝 끝나자마자 박정호 브리핑 때 네.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종이 아닙니다. 딴 특종을 준비해 오세요. 저는 오늘 오전에 했어요, 이거. 정청래 TV에서. 그래요? 네. 전 요 얘기를 아침에 했어요. 김용민 SBS 정치쇼에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서로 지금 자신이 특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다 떠나서 제가 의원님께 정치인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김용태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손을 잡고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 공사석 가리지 않고 김용태 사무총장을 천거한 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반발이 많다라는 비판도 있다. 그랬는데 김용태 사무총장을 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셀프 징계죠. 포석이? 셀프 징계.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내 목을 쳤다. 그러니까 당신은 조용히 있어라. 근데 나중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지금은 셀프 징계, 셀프 징계이다 이런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당협위원장을 뭐 안 해도 다음에 총선에 나간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설령 79명 당협위원장이 교체가 됐는데 현역이 21명인데 내가 총선에 문다가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총선은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미 사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뭐 도의원이나 뭐 구의원이나 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또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다 선거에 또 직간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관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기 손발은 다 이미 자기 갖춰져 라인이 있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천 받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경선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경선만 하면 된다. 자, 정치권 인사 중에서 당협위원장이든 원외위원장이든 현역 국회의원이든
다음 총선에 나는 스스로 안 나갈 거야 네. 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하나는 감옥에 가거나 하나는 정계를 은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다 나갈 생각이에요. 근데 정말 패자 부활이 안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 뭐 뜻대로 안 된다. 그럼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다른 당 간판으로 나가든가 차라리 무소로 나가든가 어쨌든 총선에 난 안 나가야지. 이번에 대상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적 쇄신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네, 같기도입니다. 같기도 청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이면요 정치권 지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괜히 모난소리 해가지고 진짜 영원히 아웃되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몸을 낮추고 승복하는 듯한 태도 이런 걸 보이고 있죠. 그렇군요.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일반 심사를 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곳이 유승민, 오신환, 이학재 선거구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포섭 아니냐 이런 언론의 분석.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합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합친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총선 때 그 이름이 안 나올 거예요, 뉴스에. 왜냐하면 그 당 간판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인기 있는 사람들은 무속으로 나가는 게 득표율이 더 좋아요. 무속이 낫다. 당연하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이미 엄청난 원심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예측을 했었어요. 손학규 당대표 단식할 때는 움직임이 없을 거다. 너무 박절하다, 매정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치고 손해니까 단식 끝나자마자 바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학재 의원이 끝이 아니다. 3, 4명 더 있다. 당연하죠. 몇 명이 더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과반수 이상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른미래당, 그러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빼고는 비례대표 하태경 등등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다 가지 않을까요? 하태경 의원 남는 거 아니에요? 하태경 혼자 지역구에서는 지켜야지 바른미래당을. 하태경 의원 잘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 당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쳐진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당 출신들도 자유한국당으로 갈까요? 아니면 국민의당 출신들하고 하태경 의원만 가려고 호흡 조절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경유형 철새라고. 경유형 철새. 이당 저당 경유해서 가는 거. 포 이그젠플? 하여튼 그분?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좀 심하셔가지고 그분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상처도 받고 분노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는 말이 좋아요. 그런 사람을 공천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저도 민주당이지만 반성하세요. 진짜 잘못했어. 알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저는 15일 날 어쨌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5당 대표가. 이것도 제가 단독 특종. 이번에 똑같으면 아니면 큰일 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갑자기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 왜 원내대표 되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멘트를 했다고. 그때 정동원이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패를 먼저 까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 욕하고 있는데 야3당이 맞아요. 그 얘기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믿고 하자고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아마 비판이 있었을 거예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바로 5당 대표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제2의 주어 없다.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제2의 주어 없다. 우리는 합의한 게 아니라 검토할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내각제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혀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권력구조 개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집권초에 안 됐잖아요. 그걸 다시 꺼내면서 개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도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안 하겠다. 주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단식은 풀었는데 그럼 배가 산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가 닥쳤던 게 이제 만덕산 쳐다보는 꼴이 돼버렸죠. 이정미 대표. 만덕산을 이제 원망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정미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정미 대표. 저는 노인과 여성.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할 자격은 정의당밖에 없다. 근데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생존 전략이다. 왜냐하면 이제 탈당 러시 원심력이 작동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라면 당은 유지할 수가 있겠다. 라는 희망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손학규 대표의 그 단식은 뭐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네. 허망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야, 그러면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 합의안에 보면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개특위에서 안을 마련토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합의문을 보면서 네. 야, 이거야말로 대국민 속임수다. 대국민을 속인 당연하죠. 합의서다. 적극 검토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1항부터 적극 검토예요. 적극 검토하기로 했어. 적극 검토 우리는 했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 검토였지 언제 한다고 했어.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나경원 대표의 얘기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네.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름. 다수결도 아니고 합의예요.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 이번에 안 된다. 저는 지금 이 합의문이라든가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요. 근데 누굽니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일주일에 3번씩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든 연내 합의안 만들어서 내년 1월 임시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연동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네. 누차 얘기하지만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 검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합의에 따름 합의를 안 할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그다음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이건 검토만 해요. 합의 처리.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합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합의안은 단식을 끝내기 위한 모종의 제스처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이거 연장하면 되죠 뭐. 그리고 개헌도는 시작하면 되죠 뭐. 저는 이 합의문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이런 합의에 그냥 합의해 주죠? 정치권의 합의문치고는 참 허술하다.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모든 언론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제 도입되게 됐다라고 쓰냐. 그리고 톱뉴스에 다 나오고 야, 정말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열흘이나 되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했기 때문에 일단 단식을 멈추고 논의를 좀 새롭게 해보자는 얘기로 저도 좀 느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야3당은 어떤 입장일까? 특히나 지금 탈당 러시가 계속 일어나면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벌써 연말인데 동력이 떨어지죠. 동력도 떨어지고 2020년 총선 모드로 확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평화당에서도 꽤 많은 숫자가 민주당으로 노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7, 8명 말씀하셨거든요. 늘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네. 저희 제가 직업이 기자예요.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명의 누굽니까? 선도 탈당파. 그건 뭐 말할 수 없고 방송 끝나고 제가 손바닥에 적어드리겠습니다. 김모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맞습니까? 이미 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7, 8명.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도 7, 8명. 그러면 이런 방식이라면 내년 초중반 이후에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자기 재선의 100%예요. 99.9%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당에 그러면 그 당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1 플러스 1은 2예요. 혹시 3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니. 알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진리를 좀 말씀을 좀 들으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열기는 열리는데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유치원 3법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열기는 열리는데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건 좀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자꾸 뭐 세비 올리고 의원 정수 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요? 우선 채용비리 국정조사 이것부터 지금 난관에 부딪혔죠. 당연히 민주당이나 다른 당은 강원랜드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연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이게 불려나와서 좀 이렇게 모욕도 당하고 창피는 당하겠지만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체로 그렇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강원랜드의 그렇죠. 경우에는. 걔가 뭐 나무란다고. 이거 자유한국당 이거
결코 유리하지 않다. 결코 유리하지 않죠. 본인들이 일단 질르긴 질렀어. 네. 정치적으로. 예.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결코 예.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국정조사 특위 뭐 숫자는 9대9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네. 돼 있는데 요거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네. 탄력 근로제라든가 유치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 이런 문제는 종속 변수예요, 사실상. 네, 그렇군요. 국정조사 이게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뭐 지금 산 넘어 산이네요. 어쨌든 국민들이 지난 주말 사이에 그래도 뭐 선거제도도 개혁이 좀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국회가 풀리나 보다라고 기대했는데 회의는 열렸으나 사실상 개점 휴업인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5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속보가 떴는데 합의했다는 거예요. 네. 야,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리고 문희상 의장의 역할론 이런 게 막 언론에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대통령을 뭐 비공식적으로 저 만나고. 솔직히 있잖아요. 국회의장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뭐 생명이 위독하다는 예. 생명이 뭐 지장이 있다 하면서 대통령 만난 것도요. 예.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네, 논외로 치고. 속보가 뜨길래 진짜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네. 경천동리할 일이 있다니. 한 획을 그었구나. 한 획을 그었구나. 라고 근데 생각했는데. 합의문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됐다는 거죠. 그날 곧바로 제가 실망을 시켜드릴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참았다가 이슈파이터에 나와서 그렇죠. 이 속사포로 네. 이렇게 비판을 쏘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특감반원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네.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상당히 센 얘기를 막 하고 있어서 주말 사이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몇 바닥씩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나 또 우윤근 대사의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해서 이렇게 썼지만 실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태우 클테 어리석으로 크게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그분의 합니다. 한자는 모르겠지만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의원님께서. 네. 예. 왜 크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김우겸 청와대 네. 대변인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네. 제가 오늘 봤어요. 네. 봤는데 네. 일단 이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수사를 하고 하면 네. 뭐 밝혀지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청와대에서 이런 건이 나오면 뭐가 캥기는 게 있거나 구리거나 그러면 네. 이 정도로 세게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 김우겸 대변인 하는 말이 맞을 가능성이 예. 대단히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예. 크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골프 의혹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마치 청와대가 감찰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지인의 수사를 경찰에 이제 확인하거나 알아본 뭐 이런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었던 건데 일각에서는 뭐 승진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검찰로 원대 복귀하고 검찰에서 이제 징계도 받고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야 이분이 검찰 수사관 징계도 받고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야 이분이 검찰 수사관이에요? 라고 알려져 있죠. 네. 예, 경찰이 아니라? 예,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져 있죠. 검찰. 그래서 검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윤근이라는 이름, 이제 여권의 고위 관계자 이름이 딱 나오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비위 사실을 알고 있다. 굉장히 여러 갈래로 지금 확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그 야당에서는 이 제2의 그 십상시 사건이다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시간차 공격이에요. 시간차 공격이다. 왜냐하면 예.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에 상처를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제 예언과도 좀 비슷한 건데 네. 제가 몇 주 전 판도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문건 파동이 생길 거다. 반드시 그렇거든요. 예. 정권의 지지율이 높다 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문건 유출 파동이 꼭 생겨요. 2014년 11월에 십상시 파문이 있었을 때 문건 유출이라고 했었습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에서. 네네. 그리고 그때 그 국기문란이다. 우병우 수석, 네. 국기문란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그 화살이 갔던 사람이 조응천 네. 비서관이었죠. 공직기강 비서관. 그래서 지금 뭐 제2의 박관천 대자뷰다. 예, 자유한국당 이렇게 네. 공격을 하고 싶을 텐데 네. 박관천 그분도 거의 무죄 받았을 거예요. 네, 공천 맞아요. 당연히 무죄 받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 같아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본인의 비위 사실 이런 게 뭐 그때는 연루가 안 됐었잖아. 네, 그렇죠. 조홍천이나.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어쨌든 그런 뭐 무슨 법이라도 위반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조홍천 그리고 박관천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실제로 그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 첩보 내용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관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문건 유출 파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에 의한 희생자다라는 주장. 그런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태우 수사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국회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감찰할 대상도 아닌데 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 언론이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냐면 지금 대대적으로 뭐 무슨 검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른바 이제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일파만파 지금 아주 다양한 가지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좀 갈래를 정확하게 좀 잡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본인의 감찰 이해 그 목록도 지금 뭐 네. 2차로 뭐 지금 제보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막 가자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진실이 밝혀질까 1년 이상 이제 이게 끌어야 될 문제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대법까지. 네, 예. 이제 그런 게, 네. 어쨌든 청와대로서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처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정치공세 또 이제 하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나경원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당장 소집해가지고 이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야겠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입장을 바꿔놓고,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청와대에 있었던 특감반 네.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폭로를 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야당이라도 당연히 그것은 할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리고 어쨌든 여론의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법 판결까지는 1년이나 남았으니까, 네. 1년 이상.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서 잘 조목조목 비판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논란부터 시작된 경제 관련된 것. 그러니까 아무리 양극화 문제 그리고 경기 둔화 흐름세 쪽에서 어쨌든 그 소득 하위 1분위 혹은 2분위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비전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청와대 비위 사실이 폭로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빠지고 이러면서 좀 정권이 흔들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직접 싸움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구경꾼들이 네. 봤을 때 저쪽 이쪽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 핵심 코어 지지층은 분열돼 있어요. 자유한국당 공세에 지금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핵심 코어 지지층이 분열돼 있다고요? 분열돼 있죠 지금. 민주당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논란 관련해서. 네, 이재명 지사 논란 관련해서. 그래서 방어를 절대적으로 못하는 게 하나 있고요. 방어가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언론전, 여론전, 네. 심리전에서 지금 많이 좀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페이크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470만 자영업자 중에서 75%는 그 고용이 없어요. 나홀로 자영업이거든요. 네. 그럼 최저임금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470명 전체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버려요. 그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그게 공격을 아니다. 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저임금을 줘야 될 대상, 네.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게 25%밖에 안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고용 대책이 있다. 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있잖아요. 종합부동세세, 예, 중부세. 해당자는 강남 몇 명밖에 안 돼요. 맞아요. 우리한테 세금 폭탄을 내리는 거야. 라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올리네? 세금 폭탄이네? 중부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네.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댓글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것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면 당내에서 좀 뭔가 긴급 경계령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비상이다. 당내에서 좀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지지자들이 단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 그게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여튼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안 들어요? 네. 누가 안 들어요? 뭐 지지자들이? 이재명 탈당해라, 이재명 제명해라, 예, 그 얘기만 이재명을 지키자. 이것 말고는 지금 지지자들이 핵심 코어들은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그 핵심 코어 이외의 코어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지자들을 합리적인 지지자들, 그분들은 이제 염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싸우니까. 아니 뭐야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이래 이런 그러니까요. 염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 구경하다가도 네. 지겨우면 네. 싸움 현장에 그냥 이탈하는 거죠. 예, 아유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는 이것이 겁니까? 가장 큰 심각한 위기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이 공세가 위기가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 공세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이런 가화 만사성이라고 그랬어요. 분열적 상황이 온 것이 집안이 오히려 화목하지 못하면 네. 뭐든지 안 돼요. 걱정이네요.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떠나서라도 이 정부는 굉장히 그 특별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1,7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탄생한 촛불혁명 정부이기 때문에 촛불혁명에 걸맞는 초심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가야 될 운명에 있는 정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정치를 한 15년 했는데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심각하게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싸우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겠네요. 돌파구를 좀 만드셔야 그래야 민주당으로서 뭔가 그러니까